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는 육수를 했어요. 수능만 6번 본 사람이었죠.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될 거라고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들이나 전문직이었으니 나도 전문직이 될 거라고 어린 나이에 굳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엄마는 타일세공사,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인 집안에서 저는 크게 빼어나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의대를 간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정말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이 네 주제에 의대를 간다고? 네가 의대를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야, 네가 의대를 간다고?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전교 100등도 못 드는 애가 무슨 의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했던 저였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무시하든 말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교 꼴등을 하던 제가 전교 60등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수를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정도의 성적은 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의대의 문은 너무나도 높고 험했어요. 삼수, 사수.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폐 질환이 심각해져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셔서 매일매일 비참하고 힘든 하루를 하셨죠. 지친 몸을 이끌고 밤 10시까지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집에 들어오면 11시, 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손을 날리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넌 빨리 대학을 포기하고 일이나 하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냐? 네가 장남이면 빨리 일해서 집안에 돈 보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거에 보태주신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데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요. 그럼 죽어! 전 사수까지 망하게 되었고 결국 도피성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학벌 사회와 차별이 더 심했어요. 소위 좋은 대학을 나온 놈들은 더 편한 요직이나 머리를 쓰는 일에 투입이 되었고 저처럼 대학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군대에 간 놈들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니네들은 식충이야 식충이. 집안에 도움 하나 안 되고 밥만 축내는 놈들. 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험한 일을 했지요. 지금이야 군대가 좋아졌지만 그때는 폭력도 난무하고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군대에서 수능을 2번 더 본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에서 수학 2개를 틀리고 과학 탐구에서 1개 틀린 점수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군대 동기들도 미쳤다. 대박이다 형. 와, 형 진짜 끈질기다. 운이 좋았지 뭐. 저는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첫 입학금을 내고 제대 후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폭력을 쓰면서 저를 괴롭힌 아버지와는 아예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의대에 들어갔어도 힘든 삶은 지속되었지요. 저는 나이가 많은 장수생이었고 동기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겉돌았던 저는 꽤나 외로웠어요. 레지던트 때도 마찬가지였죠. 늘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로운 마음이 허공을 도는 그런 도깨비 불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산부인과를 돌게 되었는데
거기서 굉장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 거였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고 산모와 함께 그 순간을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저에게 뿌듯함을 가져다 줄 줄 몰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20년 넘게 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남아있는 거야. 이 순간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교수님은 거의 유일하게 남자로서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를 하고 싶어하는 저를 뿌듯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항상 어느 집단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저는 산부인과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고, 그렇게 산부인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말리는 말들이 많았지요. 어휴, 아니 형, 요즘 산부인과는 기피하는 과야.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애 받아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애 받을 수 있는 시설 포함된 병원 개원하면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알고 과 선택한 거야? 지금이라도 피부과로 옮기거나 안과로 돌려. 에이 됐어. 나는 그냥 부인과에 남아있을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는 끝까지 부인과에서 전문의를 했기 때문에 부인과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 엄청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제가 있는 당의 연도에 부인과 전공의 중에 남자는 저뿐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다 힘쓰는 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서 거의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였어요. 저는 처음 병원에서 나올 때 개원을 하면서 나는 꼭 정의로운 의사, 양심 있는 의사가 될 거야. 환자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치료하고 아이들 잉태한 산모들에게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원하는 데 든 돈은 거의 8억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의사 면허가 많지 않았기에 여러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저는 그냥 부인과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받고 그 고귀한 출산의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을 개업해야 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과감한 투자를 했죠. 하지만 병원은 똥파리만 날렸습니다. 간호사는 선생님, 오늘 오전에는 환자분이 한 명도 안 오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김 간호사. 에휴, 다음 달에 은행 이자 낼 것만 거의 4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의료기기 대여비까지 하면 진짜 장난 아닌데 일을 어쩔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호사도 저를 측은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김 간호사,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자고. 점심 뭐 먹을래? 저는 그냥 싼 거 백반 먹을게요. 아이 참, 내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메뉴 골라. 에이 선생님,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환자분 한 명도 안 오고 일주일 동안 내원 환자가 9명인데 제 월급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아껴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는 커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페이닥터로 다른 병원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도 월에 1000만 원은 넘게 벌 수 있는데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보다 그때 당시가 더 환자분들이 산부인과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였는데 게다가 저는 남자의사라서 더더욱 선입견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저희 병원과 가까이에 위치한 사거리 미양부인과라고 여자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잘 나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3년간 버티다가 결국 병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은행 빚을 갚느라 번 돈을 다 써버리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밀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대출받아서 사람들 월급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을 챙기지도 못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쓰러졌거든요. 눈을 떠보니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인턴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저를 본 후배 전문의가 형, 깜짝 놀랐어. 구급차 타고 환자 들어왔길래 호출돼서 보러 왔는데 글쎄 형이었잖아. 어떻게 된 일이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그래서 과호흡 오고 호흡도 불안해서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순간 버스에서 기절한 것 같아. 왜 형? 무슨 일 있어? 나 사실 병원 폐업했어. 저의 병원 폐업 소식은 순식간에 동기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저는 얼굴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에휴, 내가 저 형 그럴 줄 알았다. 고집도 세고 딱 봐도 돈 안 될 것 같은 과 고를 것 같아서 내가 충고해줬는데 그 말 안 듣고 부인과 선택해서 결국 병원 폐업하네. 그러게 말이야. 폐업이 웬 말이야? 동기들 이름에 먹칠하네. 에휴. 다들 저의 폐업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은근히 꼬시다는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불장난 구경하는 느낌이었겠지요. 그렇게 저는 병원까지 망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 실패자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페이닥터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원장 의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원장이 환자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갑자기 황원순 원장님 근무지 맞으시죠? 본인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밑에서 일하는 의사인데요. 원장실에 계세요, 원장님은. 검찰에서 사람이 와서 병원 압수수색을 하고 원장님은 구속수사가 되었어요. 저는 원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에 엮인 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간호사에게 어떻게 된 거야? 아는 거 있어? 저희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던 건데 황 원장님께서 환자한테 약물 투여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셨나봐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은 들었는데 검찰에서 구속수사까지 할지 몰랐어요. 황 원장님이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병원 자료를 다 파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며칠 동안 고민했거든요. 병원은 망해버렸고 저는 또다시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은 산부인과를 다시 개원하게 되었어요. 권리금도 없을 정도로 터가 안 좋은 병원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째 개원을 한 저는 회사원보다 돈을 못 벌 정도로 가난뱅이 빚쟁이 산부인과 의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중 하루는 너무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걸까? 아이의 탄생을 함께하겠다는 고귀한 선서도 이제는 희미해지고 현실에 찌든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날은 입에 대지도 못하는 소주를 냅다 마시고 공원에서 제 처지를 탓하고 있었어요.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갔죠. 에휴, 장가도 못 가고 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되겠다고 육수해서 의대 들어간 것도 다 소용없고 나도 남들처럼 영악하게
사람들 눈치 살살 보면서 돈 되는 일이나 할 걸. 괜히 되도 않는 자존심 부려서 인생만 꼬이고 그냥 확 죽을까? 그렇게 공원을 걷고 있던 때 갑자기 공원 구석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는 듯한 소리였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으니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할 수 없이 밖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 지나가던 행인인데요. 혹시 안에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신고하지 마세요. 저의 목소리에 그 여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더 커졌어요. 저는 이거 이대로 두면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술도 마셨겠다. 쓸데없는 정의감이 불타오른 저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제일 끝에 칸에서 한 여학생이 거의 쓰러진 상태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뭐야? 학생,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학생을 다시 봤고, 정말로 학생은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를 깍 깨물었지만, 출산의 고통은 결국 입 사이로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 소리가 길을 걷던 저의 귓가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는 이대로 출산을 하면 아이도 그렇고 산모도 감염 확률이 극도로 높아질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산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합병증 올 수도 있고 균이 너무 많아요. 그냥 화장실도 아니고 공중 화장실에다가 여기 먼지도 엄청 많고 관리도 안 되는 곳인데. 학생, 내가 응급차 부를게요. 나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이 상황이면 진짜 큰일 나요. 아저씨, 구급차 부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라고.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내 인생 끝장이니까 그냥 제발 무시하고 가세요. 도움도 안 되니까.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부모님 몰래 임신을 한 거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늦은 새벽에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거를요. 구급차를 부르면 학생이 난리를 칠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일단 기다려봐요.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 가위, 커터칼, 작은 면포와 돗자리를 사왔어요. 돗자리를 편 뒤 학생을 그 위에 앉히고 학생과 함께 같이 힘을 주면서 아이의 머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애기 머리카락 보이니까 더 힘주세요. 저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해요. 아니야, 여기서 힘 빼면 진짜로 큰일 나. 산모도 죽고 애도 죽으니까 한 번만 더 힘! 아이의 머리가 나온 순간 제가 머리를 잡고 쑥 빼냈고, 그때 아이의 등을 팍 두드리니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흐앙!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학생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물품들로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면포로 감쌌어요. 그리고 학생이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운 뒤
공중 화장실에 흩뿌려진 피드를 뒷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진짜 큰일이네 얘. 이거 내 명함이니까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요. 무조건 산부인과 진료 받아야 해요. 내 병원에 오면 진료기록 안 남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키울 곳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이 낳고 고아원 같은 곳에 두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진짜. 알겠어요. 그럼 일단 내가 적어도 산부인과 의사니까 병원 가서 애기 아픈 곳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학생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몸 추스린 다음에 병원으로 와요. 같이 검사 받고 아이랑 함께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고요. 학생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뒤에 사라졌고 저는 꿈처럼 지나간 급박한 상황에 술이 깨면서 순간 아찔했어요. 뭐야, 내가 뭐 한 거야? 대체 얼마 만에 애를 받아본 거야? 세상에, 진짜 이런 순간을 겪을 줄 상상도 못했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병원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학생이 저희 병원을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다다음 날도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학생, 설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점점 불안해졌어요. 제발 제가 생각한 그런 끔찍한 최악의 결말은 제발 나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지요. 하지만 며칠이 흘러도 학생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데스크에 있는 조무사에게 혹시 앳돼 보이는 학생이 문 앞을 서성거리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내 방으로 보내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쌤. 그렇게 환자 한 명 없이 썰렁한 병원을 지키고 있던 때 갑자기 조무사가 선생님, 학생 왔어요. 노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래? 문 열어줘. 들어와.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희 병원에 들어왔고 그 옆에 한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야.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임신한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살린 거라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하느라 애들 신경도 못 쓰고 살았거든요. 애가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학교도 잘 안 나가니까 몇 주를 집에 안 들어오길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방치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아이의 엄마라고 하시는 분도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아이 아빠랑 제가 재혼을 했고 아이 아빠 본처의 딸이에요. 몇 해 전에 이혼하고 애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나서 제가 애들 아빠 애들을 떠안았지요. 반찬 가게 힘들게 하면서 내 핏줄도 아닌 애들까지 키우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애들을 잘 못 챙겼더니 이렇게 저 몰래 임신해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혼자 출산하고 애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이고, 집안 자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애를 낳은 그 학생은 친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새엄마였는데, 새엄마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학교에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아는 오빠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고, 새엄마한테 혼날까봐 돈 달라고 괜히 큰 소리치고 돈 받아서 가출을 한 거였죠.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가면 맨날 사고 치니까 새엄마도 딸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제 명함을 새엄마한테 보여준 거고, 그 새엄마라는 분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큰절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린 거였습니다. 아닙니다. 에휴,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겠어요. 마음 아프죠. 저야 당연한 일을 했던 거고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키우기로 한 건가요? 어쩌겠어요. 시설에 맡기는 것도 마음이 찝찝하고 아프니까 저희가 잘 키워봐야지요. 의사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살린 거예요. 하늘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감사해요. 그날 공중화장실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두 모녀의 감사하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찡해졌어요. 두 모녀의 손에서 저의 책상에 살포시 내려놓은 각종 반찬들이 든 보자기.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반찬 만드는 거라서 이거라도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이 정해지는 정이었어요. 두 모녀가 병원을 떠난 이후로 저는 한동안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맛에 의사하는 거지. 환자들이 찾아와서 내게 감사함을 말할 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니까, 의사가 되고 나서 첫 병원 폐업한 뒤로는 매일매일 나의 인생이 지옥 같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가 만들어지네. 참 기쁘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무사는 선생님, 미혼모 환자분 아이 받으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새벽 3시에 공중화장실에서 혼자 아이 낳는 학생 아이를 받게 되었네. 참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참 신기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병원에 손님이 좀 와야 하는데 참 큰일이네요. 에휴, 그러게.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뭐하나. 이번 달도 적자네 적자야. 아이고, 골이 아프다. 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다시 현실로 돌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부터 갑자기 제 병원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저는 아니, 무슨 일이래? 이렇게 상권도 안 좋은 우리 병원에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어? 무슨 일이지? 그러게요. 오전 환자분만 10명이었어요. 세상에. 뭐 어디 맘카페 같은 곳에 누가 후기를 올렸나? 신기하네요. 희한하다. 다음 환자한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봐야겠는데? 그때 중년의 여성분이 들어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저희 병원 알게 되셨어요? 그 춘자 반찬 가게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거기 사장님이 하도 의사 선생님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길래 특히나 우리 갱년기 지난 아줌마들은 요실금도 있고 또 방광이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자주 가야 하는데 친절하고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게 힘들어. 그래서 자주 가는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터 잡고 반찬 파는 사장님이 칭찬하는 산부인과가 있길래 여기로 온 거지. 나는 아는 사이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의 새어머니 분께서 저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자신의 반찬 가게 손님들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의 병원을 홍보해 준 거였습니다. 딱 보니까 병원이 외곽에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홍보를 해준 거였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에는 환자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의사생활 시작한 지 20년 만에 환자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비록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매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드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그 진심이 통해서 더욱더 많은 환자분이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춘자 반찬 가게를 찾아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 하늘이라는 학생이 포대기에 아이를 들쳐매고 새엄마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늘아 라고 그 아이 이름을 불렀고 저를 본 학생은 어머, 의사쌤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긴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온 거지. 아이고 고생 많이 하네. 아이도 이쁘게 크고 있어. 이제 정기검진 받을 때 됐지? 아이 데리고 병원 한번 와. 어머님이시네? 의사 선생님, 저희 가게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모를 수가 없지요. 어머님 덕분에 쓰러져 가던 제 병원이 다시 일어섰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입소문 내주시고. 아이고, 감사하긴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한 것도 없는데. 이거 하늘이 육아용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리고 아직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로 많이 나올 텐데 기저귀랑 애기 용품들이랑.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저는 반찬 가게를 쓱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내실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은 그 맛을 알고 꾸준히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도 아이를 낳은 이후로 불량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새엄마 반찬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양이더라고요. 의사쌤, 저 며칠 전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잘했죠? 아이 이름은 현지로 지었어요. 현지 걸을 때 되면 저 수능 봐서 대학 들어가려고요. 이야, 검정고시 합격했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대단하다. 멋지다, 하늘이. 응원할게.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울게. 그렇게 저는 또다시 세상에 저의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었고, 나누어준 만큼 또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실 병원 망하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되려 그 모녀 덕분에 제가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종종 하늘이와 연락을 하면서 현지를 보러 하늘이네 반찬 가게에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의 딸 현지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도 수능을 봐서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의료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하늘이 입학날 제가 학교에 가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어쩌다 보니 아주 긴 인연을 유지하게 되었죠.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쁘게 커서 버림받지 않고 유치원까지 들어가고 아이의 엄마도 미혼 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틈틈이 공부해서 그 힘든 육아 환경에서 대학까지 들어가고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하늘이와 현지 그리고 하늘이 어머님이 결혼식장에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었네요. 노래도 곧잘하는 하늘이는 저의 결혼식에서 축가도 맡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진짜 잘 부르려고 맨날 3시간 넘게 목청 터져라 노래 연습했어요. 가수 뺨치는 하늘이의 노래 덕분에 하객들도 다들 어디서 저런 꾀꼬리 같은 가수를 데리고 왔냐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늘이 덕분에, 그 아이 덕분에 제 인생도 술술 잘 풀리게 되었고 하늘이도 아이를 지키면서 잘 살게 되었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하늘이와 현지를 지킨 것보다는 받은 게 더 많아서 앞으로도 의사 일을 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사회에 공헌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헌하면서 살아가려고요.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울고 싶고 서글픈 나날들이 많지만 저로 인해서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환자분들이 생길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타인의 인생에 큰 기억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마음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려고요. 참 힘들었던 20대, 30대였지만 40대가 들어선 요즘 행복이란 게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비록 저는 가난한 의사고 여전히 빚이 남아 있어서 이자에 허덕이는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들이 저의 인생을 꽉 채웠으니까요. 공중화장실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이렇게나 길게 저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오늘도 저는 힘들고 고되지만 환자분들에게 웃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조심하시고 건강 다들 잘 챙기셔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8년생 개띠예요. 개띠 인생 참 힘든 날들이 많았지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8년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잘 사는 집안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들 못 살아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요. 쌀밥이 없어서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고 그래서 전 아직도 국수를 싫어해요. 그리고 미군들이 주는 옥수수 가루로 묽은 옥수수죽을 만들어서 먹고 교실 뒤에 있는 조개탄으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데펴 먹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참 행복했을 거예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지만
다들 못 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할 것도 없이 다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저도 7살 때까지만 해도 그랬답니다. 냇가에 가서 비 온 다음 날이면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서 어죽을 해먹고 엄마가 삶아주신 설탕 감자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동네에 이사온 미숙이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대신 저랑 다른 점은 아빠가 미군기지 쪽에서 일하셔서 다른 애들보다 신기한 물건이나 음식들이 많았고 형편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았고요. 그런 미숙이는 자신이 잘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들 우리 아빠가 가져오는 초콜릿이나 음식들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알겠어? 순식간에 애들은 미숙이 편이 되었고 그때부터 미숙이는 저희 동네 짱이 되었어요. 여자애지만 어찌나 당차고 씩씩하고 성격도 남자 같은지 웬만한 남자 오빠들도 미숙이 앞에서는 깨갱되었지요. 저는 성격이 온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미숙이가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는 뭔데 이쁜 척 하냐? 재수없어. 얘들아, 쟤랑 놀지 마. 미숙이는 한순간에 저를 동네에서 왕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얼굴이 시골에서 사는 애 치고 하얗고 입술도 빨간색이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것인지 제 표정과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왕따시킨 거였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를 안 놀아주고 그렇다 보니까 크게 마음이 상해버렸고 그때부터 상처받고 학교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서 뛰지 마라. 재수없어.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뛰면 내가 너 못살게 굴 거야. 미숙이는 저에게 무서운 말을 남기고서는 떠났어요. 저는 그런 미숙이가 무서워서 20분이면 집에 도착할 길을 냅두고 1시간을 돌아서 집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미숙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애들을 동원해서 저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냇가에 빠뜨렸어요. 얘들아, 쟤 좀 봐. 꼴 좋다. 너무 웃기다 진짜. 진짜 잘됐다. 야, 아주 쌤통이다, 쌤통이야. 애들은 미숙이를 따라서 웃기 시작했고 냇가에 빠진 저는 옷에 물이 잔뜩 묻은 채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집에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요. 머릿속으로는 100번도 더 넘게 저를 괴롭힌 미숙이를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저를 괴롭힌 그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삶이 힘들고 고됐습니다. 미숙이는 아는 오빠들에게 시켜서 저를 괴롭히라고 말까지 했어요. 다행히 그 오빠들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이따금씩 발로 저를 차거나 했지요. 그래서 저는 몸에 멍이 든 적도 많았고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눈치를 채고 미숙이에게 너 우리 딸 괴롭히면 정말 혼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이는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미숙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요? 애가 우리 동네에 이사온 이후부터 우리 딸이 밥도 못 먹고 맨날 괴롭힘에 시달려서 밤마다 울고 아빠 된 입장으로 애가 그렇게 우는데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애 좀 잘 키우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동네에 들어와서 온 동네를 다 망치고 있어. 순수했던 애들도 당신 딸한테 잘 보이려고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있고, 미군한테 받은 초콜릿이랑 인형, 옷들로 미숙이가 얼마나 동네에서 갑질하고 더러운 짓 하는지 당신네 부모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요. 미숙이 부모님들은 우리 아빠 때문에 미숙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미숙이는 종아리에 멍이 들 때까지 맞았대요. 저희 옆옆집에 사는 미숙이가 밤새 억울해서 나 애들 안 괴롭혔다고. 기를 쓰면서 우는 소리가 동네에 다 들릴 정도였죠. 그 다음날 미숙이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야! 나와! 저는 미숙이의 목소리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고 집에서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야, 나오라고!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동네 떠나가라 들리는 그 아이의 목소리 때문에 저는 결국 밖에 나왔고, 그때 걔가 제 귀를 잡고 질질 끌고 갔어요. 니 미쳤냐? 니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를 일러?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죽으라고! 그 아이는 동네 오빠들이랑 애들을 총동원해서 저를 냇가로 끌고 갔어요. 그 전날에 냇가에 물이 엄청 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애는 닌 죽어야 돼. 넌 구제불능이야. 알겠어? 바위 위에 서 있는 저를 팍 밀어버렸고, 저는 깍 소리를 내면서 속절없이 그 냇가에 빠져버렸어요. 괴물처럼 철렁이는 물가에서 저는 수영도 못한 채로 물 흐름에 떠밀려 갔습니다. 아빠, 제발 나 살려줘. 아빠, 제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입안에는 물이 와르르 들어갔고, 저는 그 때문에 코피를 쏟아내면서 물속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결국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절을 하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한 병원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 아이 깨어났어요. 그래요? 의료진들은 제 곁으로 와서 저의 맥박이랑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물에 빠져서 기절을 했고 강에 하류까지 쓸려갔다가 그 근처에서 수심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아이가 물에 빠진 채로 떠밀려 온 것을 보고 저를 구조한 거였어요. 구조될 당시에 저는 맥박이 희미했고 인공호흡으로 겨우 살아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렸고 1년간 사람들이랑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미숙이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없는 형편에도 힘들게 이사를 갔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내미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정말로. 아빠가 우리 딸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아빠에게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미숙이 그 애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였고, 그렇게 결국 현실에 순응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사간 동네에서 적응을 하며 살았지요. 세월이 흐르고 제가 충분히 행복한 조건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저를 왕따시킨 기억이 가슴 한켠에 박혀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고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빈번히 살아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저의 과거를 다 이해해주고 함께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남편과 미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남편과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죠. 남들은 어머,
어떻게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멋진 남편을 만났어. 정말 대박이다, 대박이야. 너무 부러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남편 칭찬을 하지만 제가 가장 뿌듯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남편의 넓은 마음과 저를 이해해주는 태산 같은 인성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과거에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힘든 경험 덕분에 당신이 타인의 마음을 더 배려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때는 어릴 때라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르면 내게 의지를 해. 알겠지? 제 상처까지 품어준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저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결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진 덕분에 아이를 낳아서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딸이 고등학생일 때 전교 1등을 달리고 있었다가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 애들이 나 괴롭혀. 하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고 딸에게 엄마도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네가 너무너무 힘들면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를 해도 좋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은 결국 자퇴를 했어요. 나를 왕따시킨 애들한테 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질 거고 나를 믿어준 엄마에게 보답할 거야. 고등학교를 자퇴한 딸은 시험을 봐서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수능을 곧잘 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사법고시 마지막 시대였고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시를 준비하다가 진로를 바꾸어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앞으로 나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도 고등학생일 때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을 보냈고 그때 어른들이 없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 나는 다행히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줘서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서 혼자 힘들게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 맞서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딸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딸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공익적인 일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딸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지요. 그런 딸이 갑자기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한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알고 보니 딸과 함께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 하늘 씨는 결혼 적령기가 다 됐는데 왜 연애를 안 해요? 신기하네. 내가 아는 의사 있는데 소개받아 볼래요? 아, 그래요? 뭐 소개해 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개받죠. 소개팅을 받아서 서로 마음에 들어 교제를 하게 되었고 사귄 지 딱 1년이 되었을 때 청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청혼을 받은 뒤에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1년 정도 사귀었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부에게 말한 거였죠.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딸이 연애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엄마가 우리 딸내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진 않을 거지만 외롭다고 해서 아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딸 믿는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나도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알겠지? 저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똘똘하게 자기 인생 잘 펼치면서 사니까 저는 충분히 딸이 좋은 남자를 고르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딸의 결혼을 수락했죠. 남편도 남자는 책임감 하나만 보면 돼. 뭐 인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야. 알겠지? 의사까지 된 놈인 걸 보면 책임감 하나는 괜찮은 것 같다. 남편과 저 둘 다 딸의 결혼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그렇게 딸내미는 분주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엄청 바쁜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일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니까 딸이 날이 갈수록 얼굴에 살이 쪽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딸내미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약속했던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고가 옷을 꺼내 입고 상견례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에게 닥칠 일을 감히 상상도 못했죠. 상견례장 문을 열고 드르륵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제 말을 들은 딸은 엄마, 왜? 라고 말하면서 놀랐지요. 미숙이, 날 괴롭힌 미숙이가 왜 사돈댁 자리에 있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당한 왕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가슴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단 둘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본 순간 네 조미숙 맞지? 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진짜 말도 안 된다. 너 뭐냐? 뭐긴 뭐야. 너야말로 여기 왜 와? 참네. 딸내미 키워서 의사 아들한테 보내려고 노력 많이 했네? 뭐? 내 딸도 변호사야. 넌 여전하구나. 사람 열받게 하는 그 지랄 맞은 성격이. 얼굴 아귀 닮은 것도 똑같고. 뭐? 조미숙은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겁 많고 약한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조미숙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웠던 과거가 팡 하고 떠올랐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바로 조미숙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이 살인마야. 날 계곡에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년. 조미숙 머리채를 잡은 저는 사방으로 흔들었어요. 그때 바깥사돈이 뭐 하는 거요? 내 마누라한테. 당신 미친 거야? 아니, 상견례에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영문을 모르는 바깥사돈은 저를 제지하려고 달려왔지만 저희 남편이 당신 마누라가 내 마누라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내가 사돈 될 사람이 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딸 결혼 허락 안 했어. 이렇게 개판인 집안에서 자란 아들놈은 안 봐도 비디오지. 그야말로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그 자리에서 오빠, 우리 파혼하자.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엄마를 지옥구덩이에 빠뜨린 여자가 내 시어머니가 될 생각을 하니까 나 진짜 이 결혼 안 되겠어. 아니 당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 선언을 하고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조미숙을 팼습니다. 아구 얼굴을 아주 패대기 치듯이 40년 전에 한을 풀겠다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그녀에게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한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날 지경이었고, 저는 제 분이 풀릴 때까지 조미숙 옷도 찢어버리고 귀걸이도 잡아뜯고 눈가를 콱 찔러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남편도 화가 나서 조미숙 그 여자 머리통을 파악하고 내리쳤고요. 딸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내미가 변호사인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딸내미가 엄마 변호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딸이 제일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조미숙은 몇십 년 전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참아. 몇십 년 전 일? 너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고통받은 건 생각 못하니?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같은 동네 친구 냇가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저는 조미숙의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전 눈이 돌아가지고 그 여자를 완전히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룸에 들어온 한식당 직원들이 무슨 일이시죠? 옆방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요. 오늘 식사는 못할 것 같은데 코스 요리는 안 내어주셔도 되고 값은 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된 채로 취소가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몇십 년간 쌓인 한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딸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쪽에서는 맞은 증거가 없지만 나는 있거든. 그 여자가 손으로 엄마 머리채를 때리려고 한 순간을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으니까 이거 증거자료로 제출할 거고 맞고소할 거야. 알겠지? 엄마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 변호사 딸내미 믿어. 이런 형사소송 전문가니까. 딸은 맞소송을 걸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걸었어요. 그 여자는 아주 2배로 당한 격이었죠.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될 뻔한 그 애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딸에게 우리 엄마가 너희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나랑 결혼도 파혼하고 그러는 거냐? 말 좀 해봐. 딸내미는 한치의 거짓 없이 사위가 될 뻔한 그놈에게 제가 당했던 짓을 말해줬습니다.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 조미숙 씨가 40여 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돌팔매질하고 동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엄마 패고 그랬다고. 그거 알고 있어?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조폭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엄마 냇가에서 밀어버려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엄마는 충격받아서 그 동네에서 이사가고 지금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니네 엄마는 살인자야. 질투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람까지 죽일 뻔한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알겠어? 딸내미가 그 말을 한 순간 그 녀석은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벌였다고? 거짓말. 말도 안 돼, 정말로.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충격이 컸겠지요. 결국 그 사실은 조미숙의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조미숙 남편은 군대에서 왕따를 당해서 귀 한쪽이 파열되고 인공와우를 삽입해서 살고 있을 정도로 왕따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따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누라가 살인미수에다가 왕따를 주도한 극악무도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크게 정이 떨어졌나 봐요. 딸내미가 저에게 전남친 집안 완전 풍비박산 났나 봐. 전남친이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못 보겠다고 배신감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면서 따로 살고 있대.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남친 아빠, 그러니까 조미숙 씨 남편분도 이혼 절차 밟고 있나 봐. 자기 아내가 끔찍한 왕따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군대에서 당했던 괴롭힘이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미숙의 아들도 본인 엄마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어서 엄마에 대한 원망도 엄청났던 거고요. 결국에 조미숙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 조미숙, 그 여자가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한 것인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너 그렇게 내 인생 파탄 내니까 좋냐? 네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버렸고 내 아들도 이제는 내 눈도 안 마주쳐. 이게 전부 다 네 때문이잖아. 악마는 내가 아니라 너야. 몇십 년 전 일을 가지고 아직도 앙심을 품어가지고 뒤끝 장렬하고. 그러니까 네가 왕따를 당하고 네가 괴롭힘을 당한 거야. 알겠어? 그 여자 말을 듣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아직도 네가 날 괴롭힌 게 내 탓이니? 네가 그런 인성을 가졌으니까 네 아들이 너를 버린 거야. 어떤 자식이 엄마가 과거에 왕따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행실을 똑바로 하지 그랬어. 어때? 너도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 같지? 잘됐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내 심정을 한번 느껴봐.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절절하게 느껴보라고. 한번 느껴보면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난 지금 네가 고통스러운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 네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괜히 뿌듯하네. 아직 정의는 죽지 않았나 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화가 난 조미숙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고 스피커폰으로 그걸 다 들은 제 딸은 지금 이거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고 있어서 공연성에 성립하고 정보통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아시겠어요? 어디 한번 더 고소당해서 참교육 겪어보실래요?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죄송하지만 어려도 저는 변호사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 괴롭힌, 우리 엄마 죽일 뻔한 파렴치한 살인미수범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정말 소름 끼치도록 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벌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요. 제 딸은 저 대신해서 그 여자에게 욕을 뱉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복수를 해버리니까 수십 년간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로 있었던 무언가가 쑥 하고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때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수를 하게 되니까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자멸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국에 자기의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아들에게도 버려주고 남편에게도 이혼당한 그 꼴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 그 조미숙이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지 누가 알았겠어? 아들 의사 만들었다고 기고만장했을 텐데 잘됐다, 잘됐어. 저만큼 조미숙 인생이 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후유증이 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친구들 덕분에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도 이제는 당신이 잠을 잘 자고 악몽을 꾸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말했지? 나는 언제든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당신이 내 삶의 목적이자 이유야. 내가 숨쉬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말하고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당신 지켜줄게. 여보, 고마워. 나의 트라우마가 옅어지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바로 당신이야. 정말 고마워.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폭행 관련한 고소건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가족 덕분에 저는 수십 년간 묵었던 감정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네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진짜 가슴속의 응어리가 사라진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또라이들이 많고 상상 그 이상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하고 고민도 많고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신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상처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네요.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이 불덩이 같은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매일매일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잠들었던 시기는 다행히 잘 지나게 되었고 지금은 제 곁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 딸과 남편 덕분에 잘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나이가 거의 내일 모레 70인데 어릴 때 당했던 왕따의 기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네요. 그 무엇보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왕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 벌인 일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은 제 과거를 마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린 날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화와 불덩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잘 돌봐주시고 치료도 하시면서 힘든 우리네 인생 힘내면서 살아봐요. 참 세상은 공평하거나 따뜻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 등 뒤에서 내게 칼을 꽂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휴,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씁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내면서 살아가봐요. 우리는 힘든 만큼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두들 너무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힘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과 남편이 있으니까요.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좌절해서 무릎을 꿇고 살 바에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떳떳한 피해자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걸음걸이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전 오늘도 힘내보렵니다. 우리 인생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시원한 물도 자주 드시고요. 58년생 개띠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